네,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매일같이 똑같은 별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별을 보러 다니느냐고. 저희가 대답합니다. 매일같이 보이는 별이지만 어디서 보느냐, 누구하고 같이 보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별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는 제가 과거의 사람들과 만나는 다리가 되어주거든요. 저는 별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다 전했던 그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사람을 별 부스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속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주는 수소하고 약간의 헬륨만이 존재했어요. 우리 몸속에는 수소, 헬륨 말고도 탄소라든가 산소, 철 같은 게 많이 있죠.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별입니다. 한 50억 년쯤 전 태양계 근처 어딘가에서 커다란 별이 죽으면서 그런 물질들을 내보냈고, 그것이 우리 태양계로 날아오면서 태양과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들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수십억 년 지나서 우리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죽으면 저 하늘의 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온 별 부스러기, 별에서 온 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을 보면서 수천 년 전에 사람들도 만나고 어딘가에 있을 저는 볼 수 없는 외계인들과의 어떤 소통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와 같이 별을 봤던, 떠나갔던 많은 분들을 또 별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알게 되면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밤하늘과 친해지고 그리고 밤하늘에 익숙해지는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친해지려면 좀 알아야 되겠죠. 보통 밤하늘의 별자리는 목동들과 뱃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쯤 전, 기원전 한 7,000년경부터 아라비아 초원의 목동들이 별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별자리들이 나중에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전해지게 돼요. 아라비아의 별자리들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으로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좀 바뀌게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이 힘센 거인의 별자리 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건 헤라클레스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별자리들이 그리스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 한 2, 3세기경에 이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때까지 전해져 오던 고대의 별자리를 정리했는데 그것이 모두 48개예요. 그 48개의 별자리가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그런데 유럽은 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세 1000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별자리가 다 사라졌어요. 유럽이 문해부흥기, 르네상스가 왔을 때 다시 그리스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을 때 유럽에 남아있던 것은 별자리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600년대 무렵부터 천문학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별자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별자리는 있지만 모양이라든가 별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아라비아에서부터 별자리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름은 라틴어로 돼 있고 별 하나하나의 이름은 대부분 아라비아어로 돼 있어요. 별 이름 중에 보면 알데바란, 알타이르, 알비레오, 알자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정관사 더와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별자리들이 이 문해부흥기 이후에 정리가 되면서 48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중에 아르고호라는 별자리가 3개로 나눠지면서 고대의 별자리는 5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반구를 여행하는 사람들, 뱃사람들, 별을 알아야지만이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바다에서. 그 배에서 항해를 안내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남반구의 별자리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는 천문학자들이 너도 나도 별자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쯤 왔을 때는 별자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제천문연맹, IAU라고 하는데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28년에 회의를 해가지고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모두 88개로 정리했습니다. 50개는 고대 그리스에서 정리됐던 고대의 별자리, 그리고 38개는 문해부흥기 이후에 뱃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그 후에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38개, 이렇게 해서 별자리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재밌는 별자리 여행의 개정판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별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대부분 서양의 별자리죠. 우리나라 별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농경사회 속에서 밤하늘에서 별을 본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별자리를 만들고 했던 것은 일반 백성들이 더 많거든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두 별이 봄부터 높이 떠오르다가 칠성 무렵에 가장 높이 떠서 가까이 보이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지고 있고, 그 모습에서 두 별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모양의 별자리도 있어요. 그 정갈자리인데 S자 모양의 그 정갈자리 끝에 두 개의 별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오누이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선녀와 나무꾼도 우리 검은고자리라고 하는 직녀와 같이 있는 별 옆에 두 개의 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밝은 별 옆에 두 개가 있는 걸 보고서 저거는 선녀가 아이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민담 속에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별자리라고 하면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에 나오는 별자리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별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는 거의 중국의 달력을 갖다 썼습니다. 하지만 대국이었던 고구려는 직접 별을 관측해서 하늘의 별 지도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 때 만들었던 별 지도가 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대동강물에다 수장이 됐고, 그거 탁본을 갖고 있던 백성이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바칩니다. 그것을 토대로 1395년 태조 이성계의 명에 의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다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모르죠. 거기에 나오는 별자리와 일반 백성들이 아는 별자리가 조금씩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견우와 직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직녀는 여름밤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나 민담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견우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은 직녀 건너편에서 가장 밝은 별을 견우라고 생각했지만, 양반이라든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주인 직녀가 밝은 별이 되는 건 맞지만 평민 목동인 견우한테 공주와 같은 밝은 별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희미한 별에다가 견우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밤하늘의 별 지도에도 약간 정치적인 생각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견우가 두 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삼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형제별이라고 하는 민담 설화도 있습니다. 동쪽 하늘부터 세 개의 밝은 별이 떠올라가지고 서서히 서쪽 하늘로 흘러간다. 겨울철 오리온자리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밝은 별이거든요. 그런데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이 삼태성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어요. 북두칠성 아래에 두 개씩 있는 큰 곰자리에 앞발과 뒷발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을 삼태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칠성님은 굉장히 무섭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신선이었어요. 그 북두칠성 옆에 두 개씩 나란히 있는 이 세 개의 별이 삼태성이라고 하는데, 그 태자가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연히 칠성님 밑에 제단이 세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두 개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민담설화 속에 나오는 그 삼태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리온자리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별은, 그 별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정확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별도 역시 삼태성이에요. 실제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다른 그런 민담 속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역시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구전되어 오는 거잖아요. 적혀졌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버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견우와 직녀가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놀기만 해가지고 옥황성제가 화가 나서 둘을 갈라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는 민담 속에는 다른 버전도 많다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견우와 직녀가 부부싸움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공주님하고 목동하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화가 난 직녀가 견우한테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쐐기 모양의 이 나무를 던진 거예요. 그것이 견우의 이마에 맞고 옆으로 튀었는데, 그게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래 자리거든요.
옛날 민담 속에서는 그거를 배틀의 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견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옥황상제를 찾아가가지고 저 직녀와 헤어지겠습니다 했는데 옥황상제가 딸이 이혼하는 거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설득하다 안 되니까 남쪽에 있는 은하수 남쪽에 있는 땅을 다 줄 테니까 1년에 가장 좋은 날 7월 7일 날만 만나서 화해를 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그래서 직녀와 견우가 헤어졌고 7월 7석 무렵이 되면 결국은 은하수를 건너가지고 7월 7석 날 견우가 직녀를 만나러 간다. 근데 그 무렵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은하수가 범람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견우가 올해는 안 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치 없는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견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작교를 건넜다. 그때 내리는 비가 칠석비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노 교수님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에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했던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 민담 설화들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별을 통해서 또 재밌는 별자리를 통해서 같이 알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이런 첨단 과학 시대, 또 우주 과학 시대에 밤하늘의 별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주선을 타든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거의 비슷해요. 최소한 우리가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곳이고 지구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곳,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밤하늘 여행할 때 그 길잡이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거든요. 세상의 반은 하늘입니다. 시간의 반은 밤이죠. 밤하늘의 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세상 아름다움의 반을 포기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밤하늘의 별을 알면 어디 가나 내 홈그라운드 같아요. 밤에는 보이는 게 별이잖아요. 미국에서 보는 별이나 몽골에서 보는 별이나 똑같아요. 물론 남반구에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별들이 일부 나타나긴 해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원래 고향은 강원도였거든요. 별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별을 알겠다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의 하늘에서는 별이 요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30년이 넘는 거의 40년 가까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거든요. 제가 이 재밌는 별자리 여행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사랑하는 그리고 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부에서는 제가 왜 별을 보는가, 별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별자리가 있는가, 또 실제로 별자리를 보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절별로 어떤 별자리들이 있고 그런 별자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